자,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은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오답률 2위에 해당하고요. 50%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4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 1-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나에 보면은 가장 많이 이 아이스팩을 폐기하는 방식이 매립입니다. 매립은 땅에 묻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 자료 2번을 활용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묻었을 때 자연 분해되는 데만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1-의 그 다음 자료 2는 모두 땅에 묻었을 때 이게 어떻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4번에는 대기오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매립이나 아니면 땅에 묻는 거는 대기오염보다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매력적인 오답이 5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친구들이 5번을 고르기도 했었어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나를 보시면 15%의 사람들이 하수구에다가 이 아이스팩을 버리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료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리배출 규정에 따르면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15%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하수구로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문제에서 얘기한 이 15%의 사람들, 하수구에다가 버리는 이 사람들에게 아이스팩을 버리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면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리수거 규정을 홍보해야 된다는 내용은 해결 방안으로 추가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질문했었던 3번. 3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료 3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토양 보수제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료 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스팩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해결 방안으로 추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요.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은 이때 당시에 오답률 4위에 해당하던 문제입니다. 49.2%의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부터 나눠보면요. 일단 오름보는 먼저 울음과 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가 붙는 말은 뭐 먹보, 심술보, 그쵸? 웃음보, 울음보 이런 것처럼 좀 뭔가 잘 웃거나 잘 울거나 심술을 잘 버리거나 먹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 무슨 보라는 걸 붙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요, 혼자서는 쓰이지 않고 어떤 단어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사로 분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울음과 보로 먼저 구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음을 더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울음은요, 원래 울다에서 왔어요. 울다의 어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음이 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울다는 원래는 동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 음을 만남으로써 울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성격이 바뀌었죠. 이렇게 원래 명사가 아니었던 것을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언어와 매체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사로, 전미사도 접사의 한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한 말이에요. 자, 2번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과 웃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헛은 혼자서 쓰이지 않고 헛소리. 그죠? 이렇게 어떤 단어에 붙어서 무언가가 거짓됐고 뭔가 실속이 없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서 쓰는 접사예요. 따라서 여기에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헛은 접사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목, 뼈로 나눌 수가 있죠. 손목은 분명한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근이에요. 뼈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인 뜻이 있고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접사가 아니라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라고 표현해요. 적절하겠죠.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과 길로 먼저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얼음, 그리고 길인데 길은 실질적인 뜻이 있고 혼자서 독립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어근으로 바꿔야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도 한번 보시면 자, 얼음은요 원래 어디에서 왔냐? 얼다에서 왔습니다. 얼다의 얼 뒤에 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얼다는요 품사가 뭘까요? 동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동사였던 말의 어근 뒤에 음이 붙게 되니까 명사가 됐어요. 이렇게 어떤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단어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를 우리 위에서 얘기했었었죠. 뭐라고 불러요?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건 어근이 아니라 접사라고 해야 맞는 말이 돼서 4번도 적절하지 않아요. 자, 물놀이입니다. 물과 놀이로 쪼개지고요. 물은 실질적인 뜻이 있고 독립적으로 쓸 수 있죠.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니은을 조금 더 쪼개면 놀다와 이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놀다는 원래 동사였죠. 근데 동사 뒤에 이가 붙으니까 명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붙은 이를 우리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로 파생시켜주는 전미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거는 어근이 아니라 접사라고 바꿔주셔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15번 문제입니다. 의외로 15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였어요. 55%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 한번 복습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요. 음운 변동을 제가 차례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치읓을 디귿으로 피읍을 비읍으로 바꿨습니다. 잘 아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쓰인 것이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적인 교체의 한 종류였죠. 자, 그 다음에요.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갑자기 니은이 왜 첨가될까 싶을 수 있는데요. 니은 첨가는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와 단어가 만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 시작은 이와 친구들로 시작한 경우에 니은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니은 첨가가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여기선 첨가가 사용이 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꽃잎으로 바뀌게 됩니다. 뭘까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났기 때문에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 바로 비음화가 나타났습니다. 비음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체의 한 종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순서대로 음운 변동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리을 기억에서요. 기억만 살아남습니다. 다들 아시죠? 요거는 겹받침을 단순하게 만드는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그런데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의 한 종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그대 밥사 조가 오면 된소리가 된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막 찌가 되는 것이고요. 나타난 현상은 된소리 대기입니다. 근데 된소리 대기는 주의하실 점. 자, 지읒 더하기 지읒이 쌍지읒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생긴 글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긴 글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글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로 교체가 된 것이죠. 따라서 여기 교체의 한 종류가 쓰였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 가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요런 순서 확인할 수 있죠? 막힘 없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됐습니다. 바로 거센 소리 대기가 쓰인 거죠. 거센 소리 대기는 축약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막힘 없다로 원래 비읍 시옷 받침이었는데 시옷이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겹받침의 발음이 하나의 소리로 나게 되는 거 바로 자음군의 단순화 현상입니다. 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어디에 속하냐? 탈락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앞말에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이 왔고 그 뒤에 그대, 밥사, 조가 왔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어요? 된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힘, 업, 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것은 된소리 대기, 즉 교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음운 변동이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음운 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침 미음을 옆에 있는 소리로 연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음은 음운 변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고요. 많은 친구들이 틀린 게 3번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3번을 많이 골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니은에는 축약 현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니은은 탈락 아니면 교체밖에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누구 때문에 틀렸어요? 니은 때문에 틀렸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우리 몇 번 문제 볼 거냐면요. 17번과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오답률 8위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44%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고요. 18번은 오답률 6위, 즉 48% 친구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들 틀렸어요. 자, 그럼 앞에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문단의 핵심 내용은 바로 요건데요. 터치스크린 패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터치스크린 패널 중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에는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알아셔야 되는 거, 전도성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도성의 개념이 뭐죠?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전기가 통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접촉했을 때 1번 접촉했을 때 뭐가 발생한대요? 정전 용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해서 접촉된 위치를 최종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에는 정정 용량 방식에는 표면 정정 방식과 투영 정정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두 개의 구별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 당연히 문제에서는 뭐가 출제돼요? 두 개념 사이에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부분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요거죠. 터치 스크린 패널이 있는데 이 터치스크린 패널 중에서 뭐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방금 전에 얘기한 정전 용량 패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전 용량 패널은 다시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표면 정전 용량의 방식, 두 번째로는 투영 정전 용량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1문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정정 방식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가, 그럼 얘들아 감지 회로 몇 개야? 4개죠? 감지 회로 4개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작용해요?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정 용량이 변화하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 이 감지 회로가 한 번에 몇 개가 활용돼요? 4개가 활용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감지해서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 얘들아 전도성 물체가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물체죠. 그 전기가 통하는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표면 정적 방식에서는 패널의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그럼 얘들아 투명 필름은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 통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6번에 3번은 틀린 겁니다. 그죠? 왜요? 전도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는 이 전도성 투명 필름이 센서의 역할을 하는데 과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센서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이때 얘들아 질문할 거야. 센서에 전기 흐르니? 이 센서에 전기 흘러요? 얘들아 센서 어디에 있어? 요거죠. 근데 이 센서 역할하는 게 누구래? 전도성 투명 필름이래요. 그런데 전도성이라는 건 전기가 흐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센서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센서에 접촉하는 물체에도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되셨죠? 자, 접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전압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전압이 변화하는 이유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체의 전하량, 여기서 말하는 물체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접촉한 그 전도성 물체. 패널의 전하량은요, 뭐예요? 패널의 표면에 이 전도성 센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과 닿은 물체 사이의 전기 양의 차이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압력이 형성되면 전기장은 정전 용량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내 모서리에 있는 감지 이 회로가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문제 몇 번 갈 거냐면 17번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건데요. 하나의 접촉점을 인지하려면 감지회로 몇 개 썼어요? 기억은? 4개 썼죠? 여기서 4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마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표면 정전 방식은 다소 좀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슨 개념이 얘기가 돼요? 투영 정전 방식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투영 정전 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또 구별이 돼요. 자기 정전 방식과 상호 정전 방식으로 구별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다시 나눠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 정전 방식. 두 번째로는 상호 정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 글에서 등장하고 있는 정보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자기 정전 방식은 지금 여기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해서 전압이 변화하고 그래서 정전 용량을 측정한다는 점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차이점이죠. 아까와는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가 있대요. 그럼 얘들아, 얘네들은요, 센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적어도요, 2개 이상의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하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옆에 오면 니은은요, 방금 전에요, 몇 개 이상 사용한다고 했어요. 적어도 2개 이상을 쓴다고 했죠. 행과 열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그럼 얘들아, 지금요, 기억도 2개 이상, 니은도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달리라고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겠습니다. 그지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엔 뭘 볼 거냐? 상호 정전 방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상호 정전 방식은 가로축에 있는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에 있는 센서인 감지 라인이 2개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 첫 번째, 전도성 물체랑 접촉이 없을 때가 있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성 물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러면 접촉하고 안 하고 할 때 메커니즘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접촉이 없을 때예요. 자, 구동 라인에서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접촉이 없을 때에는 이 전기장이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동 라인이 만들어진 전기장이 모두 감지 라인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구동 라인에서 만들어진 전부가 감지 라인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 요 말이 설명인 거죠. 자, 그런데 접촉이 생기게 되면 조금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대요. 그러면 원래 감지 라인으로 가야 됐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한 물건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구동 라인이 만든 전기장은요, 예전처럼 감지라 센서로 가기는 해요. 근데 그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접촉한 물체에게 가는 것이죠. 빼앗기는 거죠. 감지 라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그 지점의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든대요. 얘들아, 이렇게 상관관계 등장하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접촉의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그 지점에 감지 라인이 가져야 되는 전기장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 또 무슨 관계? 음의 상관관계, 또 무슨 관계? 역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패널에는 서로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서로가 보이는 정전 용량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터치 좌표쌍은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이므로 여러 개를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18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2번을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이 P는요, 접촉이 없을 때의 전기장 크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구동 라인이 만든 모든 전기장이 다 감지 라인으로 들어갈 때인 거죠. 근데 얘들아, 반면에 B로 가볼게요. B는요, 요 정도가 빼앗겼어요, 지금. 맞나요? 그럼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접촉이 일어난 거죠. 근데 A는 더 뺏겼네? 뭐가 일어났어? 접촉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C는 접촉이 없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A와 B는 접촉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 아까 전에 무슨 상관관계도 확인했어요? 접촉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자리에 나타나는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접촉한 건 누구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은 A가 B보다 더 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 그려보면 어느 정도? 요만큼인 거죠? 자, 그런데 B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은 요만큼을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A가 흡수한 것이 A에서 접촉한 물체가 가져간 게 훨씬 더 크죠. 2번입니다. 전기장의 크기로 봤을 때 B보다 A가 더 정확합니다. 우리 예측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C는요, 접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동 라인에서 만든 전기장이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얘들아 보세요. B에서는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흘러 들어갔겠죠. 근데 C는요? C는 접촉된 물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감지 라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4번은 맞는 말이죠. 결국 틀린 건 5번인데요. 얘들아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호 정정 용량이 감소했겠군이라는 건 상호 정정 용량이 변화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터치 스크린은 모두 무엇을 이용해요? 정전 용량이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가지고서 접촉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이 변화했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들아, C는요, 접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C에서는요, 용량이 감소하면 안 돼요. 일치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실 거냐면 13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3페이지랑 14페이지에서 오답률 높았던 문제 41번,
그리고 39번, 40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건 보기입니다. 보기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 뽑아 가셔야 되겠죠. 보기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어야 됐던 거. 첫 번째입니다. 속물적인 사고를 가지고 배신하거나 또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설 읽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분홍색으로 밑줄 친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그의 동료들입니다. 그는요, 나의 남편인데 방송국 기자였죠. 근데 그 동료들은요, 똑같은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보이지 않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기계처럼 방송을 찍어낼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부도덕함을 반성적으로 폭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그예요. 자, 그 다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평범한 삶의 의미를 회복하자라고 나와 그 사이의 대화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요. 나와 남편이 등장합니다. 소설은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빠르게 읽어나가야 되는데 좀 빠르게 읽으려면은 여러분들 인물들을 쫓아가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최대한 인물들을 따라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가 나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모멸스러워하고 자신의 삶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반면에 그의 동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기억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는 자신의 능력 자체를 불신하게 되었대요. 그러니 지금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모멸감이 여기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다시 여기 니은 근처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그는요, 자신의 동료를 살펴보는데 동료들은 그냥 현실에 순응할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만드냐면 기계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기계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 한편으로 우스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대요. 그러니 기계적인 일, 즉 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일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스운 마음도 들고 동시에 분노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39번에 2번은 맞는 말이죠. 기계적인 일련의 직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바로 39번에 2번에 얘기하는 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고 했으니 분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먹물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먹물은요, 기자를요, 낮잡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잉크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물 같다라고 얘기해서 글을 주로 쓰는 사람들을 낮잡아 부를 때 먹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다들 기계고 로봇처럼 살아간다. 게다가 모든 먹물들은, 즉 이건 무슨 말이야? 모든 기자들은 태업할 권리조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총 앞에서만, 여기서 말하는 총이라는 건 뭘까요? 무력이 되겠죠. 또는요, 권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이나 권력 앞에서만 떨고 있을 뿐 자신의 기자로서의 사명감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들아 39번에 3번은 맞는 말이죠. 부당한 무력, 바로 총 앞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것,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국 그는요,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그와 아내인 나죠. 나는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중략 이하로 갈게요. 나는이라고 얘기했으니 얘들아 지금요 이 이야기는요 몇 인칭? 그렇죠. 1인칭이에요.
1인칭 시점이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을까 작품 밖에 있을까? 네, 작품 안에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나온 날을 더듬어 보며 앞으로 살 날을 헤아려 보는 관조기에 들었다. 관조가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볼 관자에 세 조자를 사용해서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전체를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태도로 곱씹어 보는 것을 관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리을 바로 뒤에 보니까 조금 쓸쓸해진 마음이 든다고 했죠. 따라서 얘들아 39번에 4번에 나의 쓸쓸함을 엿볼 수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얘들아 밑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가 남편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노인들보다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나는 진심으로 너 왜 그런 소리를 해? 아주 싱싱한데? 너 안 죽어. 이렇게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하죠. 또 그의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나중엔 또 웃음까지 나올 지경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39번에 5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의심이 내재되어 있니? 의심하지는 않아요. 나는 확신을 가졌고 심지어 얘가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한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의심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이죠. 그래서 39번이 오답률 5위, 48.7% 친구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나사와 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얘들아, 나는요,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사가 풀려서. 나사 왜 풀렸어? 너 사는 거 너무 편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얼른 쪼여서 밑에 있는 악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는 악이요. 뭐냐면은 진짜 나쁘다 할 때 그 악이 아닙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 할 때 그 악이에요. 악발이 할 때 그 악입니다. 그러니 나사를 바짝 조여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돼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야. 그런데 남편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자기는 원래부터 악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나사를 열심히 조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난 편하지 않거든. 그러니 나사와 악을 두고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얘들아 4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얘들아 이거요. 남편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주어와 그 객체가요 서로 뒤집어진 바꿔치기가 사용된 오답선지입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41번 가보도록 할게요. 41번에 5번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요. 나의 말을 교과서 같은 소리라고 여겼대요. 무슨 맥락이냐면, 야, 너 말은 교과서처럼 이상적이긴 한데 실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러니 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한 태도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런 말이라고 하면서 남들은 욕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그의 모습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정하나요? 일단 이 사람은 이런 사회를 부정하지 않고 위에서 봤을 때 갈망하고 있죠. 게다가 나의 말을 교과서 같은 소리라고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거지. 이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려고 사용한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부적합하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오답률이 50% 이상인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 말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평이하게 출제된 모의고사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마 수능은 이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수능은 명백하게 난이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항상 나와요. 그래서 킬러 문제라고 하면 오답률 70% 정도에 육박하는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약간 수능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가볍게 독해력 테스트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틀린 문제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푼 문제 있으시면은 다시 풀어서 본인이 수업 시간에 다시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셔서 저한테 검사 받으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